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책임교육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책임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지도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5개 과목에 해당하신 선생님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계획도 짜고 실행하고 계실 텐데요. 의미와 그 다음에 왜 책임교육이어야 하는가 이런 순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선택형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발표가 나서 많이 힘들이 빠지셨죠. 학교 공부는 뭔가? 학교는 참여형 수업으로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계속 교육과정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나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고3이 되면 수능이라는 큰 벽이 있잖아요. 이것을 학교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지 어느 것이 옳은지 되게 엇박자가 나서 저도 되게 곤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수능과 별개로 5개 과목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게끔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 것, 이것을 책임교육이라고 명하며 그 의미를 한번 같이 되짚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사실은 책임교육은 고교학점제가 이제 나오고 나서 같이 그 커플링처럼 따라붙는 어휘인데요. 이제 2025에 고교학점제가 출발을 하고 아직은 멀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물론 지금 2023 내년 2024도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이제 그 현장에서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는 2025년 고1부터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교육은 고교학점제와 관련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교육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뭘 해야 되는 건데, 그랬을 때, 국가는 이미 그 5개 교과마다 최소 성취 수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교육을 하다 보면요.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교수학습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변화에 맞는 사례를 제가 이제 국어를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국어 과목을 가지고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5개 과목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는 아직도 2015 개정교육과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2022 개정교육과정이 2025년에 다가온다고 하는데 현재 배우고 있는 애들은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수업도 평가도 해야 되겠죠. 화면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강조했던 것 가운데 배움 중심 수업, 혹은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 평가, 성장 중심 평가, 수업과 평가에 관련해서 용어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습자의 삶과 연계되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흐름과 전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고등학교 교실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상당히 가슴 아픈 장면들이 많습니다. 수능이 다가와서 EBS 교재를 풀고 있는 학생을 말릴 상황도 아닙니다.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실현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우고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교실은 사실은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에 아이들 내신 더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고군분투하죠. 일반 선택은 수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신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수능 공부도 병행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산출되지 않잖아요. A, B, C 성취도만 산출이 되니까 장점으로 말하면 경쟁이 좀 완화돼서 학생들을 좀 편하고 즐거운 공부가 되겠구나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또 등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몰두하지 않고 느슨한 수업 태도를 취하는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고교 교실은 누가 잘하나 하고 9등급으로 혹은 A, B, C, D, E
5단계 성취도로 이렇게 아이들을 나누는데, 이제 앞으로 공교육은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하여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최소한의 이 정도 역량은 배우고 난 뒤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교육이 의미가 있었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교육 방향, 평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딜레마예요, 고등학교는. 성장 중심의 교육을 하자 그러놓고 뭐 내신 공부가 중요하니까 내신은 또 아무리 수행평가가 있지만 선택형이 주를 이루는 그런 지필평가에 목숨 거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래서 수능하고 교과 수업이 괴리, 이것도 상당히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공교육 현장에서 지식기능 태도를 균형 있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포함해서 지식기능 태도를 평가를 하지만 아이들이 내신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수능에만 몰입하고 학교에 와서도 잘 수업 시간에 따라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전부 다 또 사교육이 가져갔잖아요. 5시 이후에 아이들 발걸음을 보십시오. 저희 학교만 그런가요? 90% 이상들이 뭘 배우는지 다 학원으로 갑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사교육 근절 이렇게 감히 이런 말은 못하겠고요. 공교육에서 공교육 교사로서 우리가 맡은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도록 해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좀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법에서 사실은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은 동일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2학년 3반에 들어가서 동일한 학습자들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동일 기준으로 가르쳤고 동일 기준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죠. 한 번도 아이들을 높낮이가 다르니까 높낮이의 스타트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높아진 학생에게, 그 다음에 낮은 데서 높게 올라가는 학생에게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게 된다면 스타트가 늦은 학생들, 좀 빠른 학생들을 개별화시켜서 교육할 필요가 있고, 늦은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피드백을 통해서 학교라는 곳에서 배움을 제대로 채워서 이제 학교 밖을 나가면 자기가 그 배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교육이 되게끔 하자는 의미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학점제라 그래서 뭐 194학점 이상이면 뭐 진급을 하고, 저는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많은 학생들에게 그 색깔에 맞게끔 교수 학습 방법을 달리하거나 그다음에 평가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줘서 학교라는 곳에서 배워서 실질적인 삶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제공하는 이런 쪽의 패러다임 변화가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화면은요, 빨간 부분 쳐진 부분은 제가 눈을 아주 크게 뜨고 보는 바람, 그동안에 우리는 학습자들이 거의 수동적이었잖아요. 뭐 모둠 활동을 하든 개별 활동을 하든 교사가 설명식 수업을 하든 아이는 그냥 수용하는 입장, 그 다음에 아이는 받아 쓰는 입장, 그 다음에 아이는 수동적인 입장인데, 이제 이런 것을 좀 개선해 보기 위해서는 학생이 주체자가 되고 생산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주도적 힘을 기르는 교육, 이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고, 이것을 봤을 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도 학생이 주체자가 되고 생산자가 돼가지고 자기주도적 힘을 기르는 교육을 지향하는데 이제 한 몫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율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고 했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세요 그랬을 때 나는 이 부분을 하겠고 어떻게 하겠고를 자율로 줬으니까 자기가 자율에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교사나 학생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2, 3학년 때 배우는 모든 선택 과목들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고르는 거잖아요. 지가 좋아서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학습자들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학습자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2025 고교학점제 시작이 2년 앞으로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도 2년 앞으로 다가왔고요. 이것들이 아직은 2년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이제 평가나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2022나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눈앞에 다가오니 그해 갑자기 우리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늦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흐름은 이렇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더니 이런 게 문제구나 하고 우리가 성찰하면서 2025 되면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시행착오 겪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화면에 6글자 2개가 있죠. 이거는 제가 오랜 고민 끝에 만들어낸 어휘들이에요. 앞으로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이 집단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 스타트라인 그다음에 빛깔들이 다 다르니까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개별화시켜 가지고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수학에서 인수분해를 죽어도 모르겠다는 학생을 너는 9등급이야 하고 끝냈던 옛날에 비해서 너는 인수분해가 이 9등급을 유지하고 40%를 넘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어쨌든 뭐 방과 후가 됐든 수업 시간이 됐든. 그래서 이제 좀 우리는 넉넉하게 한 교실을 차지하고 있는 30명 학생 중에 인수분해를 따라오지 못한 학생들은 그들에 맞는 학습지, 그들에 맞는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인수분해 공식쯤은 도달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성장의 개별화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고교학점제가 되면 학생들이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기하가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뭐 심화국어가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경제가 좋으면 해야 되고 뭐 이런 선택이 학생한테도 주어지는데 이것은 뭐 자기가 어떤 진로를 개척할 것인가 진로 방향과도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고교학점제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우리 현장을 흔들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 그러니까 성장의 개별화, 선택의 다양화 이렇게 가야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학생 개개인은 수준이 다 달라요. 적성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개별화 맞춤화를 위한 책임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공교육 교사로서 밥을 먹고 우리 교실에 와서 나에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도해야 되는 책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모든 과목에서 아주 힘들어하고 배경 지식도 없고 문해력도 딸리는데 너는 그럼 9등급이야 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줄을 세워서 그냥 진급시키고 졸업시켰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수학습이나 평가나 피드백을 요소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홍길동이라는 애를 90점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40% 이상의 성취도를 도달할 수 있게끔 개별화시켜서 지도해야 되는 것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교과에서 길러주는 역량들이 있잖아요. 역량을 최소한의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는 또 혹은 저는 교수학습의 변화, 평가의 변화 이걸 통해서 피드백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아이를 교육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복습처럼 말씀드리면 획일화 지향, 집단화 지향, 그러니까 개별화로 학습시키고 평가 결과에 따라 피드백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수능 보고 그런 이제 그 시대가 가고 있으니까 획일적인 과목 선택이 아니라 학생이 자기 진로에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책임도 학생이 져야 되고 그 과목을 지도하는 선생님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이를 성취 수준에 도달하게끔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나오죠? 선택의 다양화, 성장의 개별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후년 2025년 고1 애들 때부터 제대로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하고 기초학력 지도가 어떻게 달라요? 그러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그동안에 기초학력 저하는 국영수만 가지고 뭐 흔히 그 국제적으로 혹은 우리 국내에서도 국영수 어떤 그 성취 평가를 해가지고 국영수 미도달자가 몇 명, 그 학교에 몇 명 이랬는데 이건 기초학력이고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기초학력 지도와는 달리 5개 과목에서 최소한 아이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그런 40%의 그 데드라인을 주고 그 밑에 떨어진 학생에게 보충할 기회를 주어서 40% 이상을 가지고 진급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학력 지도하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네. 책임 교육이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왜 교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는데 접근을 그렇게 하면 되게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교육부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교육청도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도 책임이 있고 학생도 책임이 있고 우리 교사도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 교육은 교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책임져야 된다는 거고요. 학교는 보다 많은 과목을 개설해서 우리 학교를 지원해서 온 학생들에게 다양한 메뉴를 제공할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청도 학교 현장이 보충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어떤 게 힘들고 뭘 도와줘야 될지 지원해야 될지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은 이 학생, 교사, 학교, 교육청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교사니까 교사인 부분에서 노력하면 되겠죠. 이건 이미 책임 교육은 여러분들 그 2022년 1월 17일에 총론 부분에 이미 실려 있습니다.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 보장 지도를 위해 여건을 고려해서 예방 보충 지도를 실시해야 된다. 이게 총론에 나와 있어요. 갑자기 생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등한시해서 안 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 2022년 총론 부분에 포함된 여기 그 공통사항을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데 올해도 제대로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이제 뭐 타 학교마다 조금 차원이 다르고 뭐 어떤 결과가 다르지만 그래도 시도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 B, C, D, E 요 5단계는 우리가 성취 평가 제할 때 쓰지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서는 40% 미만의 성취율을 가진 학생들, 이제 이 학생들을 어떻게 그 40% 이상으로 끌어올릴까 이것을 이제 교수학습이나 평가에서 고민하는 거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이미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교과목별로 진술문이 개발되어 있어요. 누가요? 국가가 만들었어. 교육과정 평가원이. 근데 우리 교사는 그 진술문을 가지고 활용해서 운영하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술문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기 초에 연간 수업 운행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보통 뭐 단원을 쭉 쓰고 그 다음에 진도별로 그냥 쭉 쓰는 거예요. 문학과 3, 뭐 작가의 3 이렇게. 근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제대로 하려면 연간 수업 운영 안에 어떤 주는 피드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은 개별 피드백, 전체 피드백 이렇게 피드백도 고려해서 연간 수업 운영안을 작성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듣고 계시는 연구부장님이 계실지 모르지만 학교마다 학기 초에 짜는 그 연간 수업 운영 안에 피드백도 1학년 5개 교과는 꼭 항목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잊어버렸던 진단평가, 형성평가, 수업 전, 수업 후의 유기적 평가 이런 것들도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얘네들도 다시 집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진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성취 기준에 애가 도달했는가를 수시로 형성평가도 하고 그래서 평가도 지금 다양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누구나 내 과목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교육, 이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학기 시작 전에 내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해서 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다 학교 내부 규정으로 집어넣고 이런 건 외형적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준비 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학기 말까지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까지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도 교사도 사람이니까 왜 하필 1학년 5개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이 계획까지 평가 계획서에 넣어야 되고 왜 피드백을 해야 되고 이렇게 불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삶이 그렇잖아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가르쳤지만 내년에 고2를 가르칠 수도 있고 타 학교 가서는 고3을 가르칠 수도 있고 앞으로 누가 1학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는 이런 패턴으로 가니까 미리 발을 담그시고 이렇게 준비 단계부터 3단계까지 흐름이 이렇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인지해 두시면 선생님의 그 교직 생활이 더 활발해지고 자신감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미리 공부하라고 늘 권하는 편입니다. 학기 시작 전에, 그죠?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다가 내부 규정을 넣고 선생님네 학교의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내부 결제에다가 해 놔야 그걸 바탕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계획이 있는가를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작년에 세우는 게 좀 미진했다 그러면 새롭게 또 계획 세워가지고 다시 바꿔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학기 초에 1학년 일반 국어 시간에 처음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인지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당연히 진단평가를 한번 해야죠. 그러면 내 교수학습 진도표에 1차시는 진단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국어의 다양한 그 영역들을 고르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EBS 문제도 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를 활용해도 된다고 이제 교육청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더 좋은 건 선생님이 출제하면 되지만 시간적 여력이 안 될 때는 좀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만든 문항을 가지고 아이들 진단평가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1학년 3반에는 미도달 예상 학생이 7명 정도 되겠구나. 힘들겠구나. 1학년 7반에는 모든 학생이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먼저 진단평가를 실시해서 내가 이제 계획 수립을 하는데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 후 학습한다 남아라 아이들 안 남습니다. 저희 학교만 그런가요? 방과 후 활동한다 남아라 안 남아요. 거의 학원 갑니다.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방과 후 지도에 이거 하는 것도 1학년에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이 국어에서 20명이 나왔으면 그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에게,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렇게 취지가 이렇고, 그 다음에 뭐 유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방과 후 시간에 보충 과제를 부여해서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학습 멘토링이 됐든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진정성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면은 그래도 아이들이 지금 저희 학교 하고 있는 거 보니까 5개 과목별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기초학력이냐, 왜 우리 아들이 남아서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 가정통신문 하나에도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의 의의와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을 성장시키기 위한 공교육의 봉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면 다 의미가 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중에 미도달 예방지도를 했는데, 예방을 아무리 해더라도 미도달 학생이 생겨요. 그럼 이 학생들은 뭐 학년 단위에서 우리 1학년 부장님이 국영수 각각 7명, 8명씩 있는데 얘네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한 주 동안 자율과정 속에서 얘네들은 이걸 하자든지 그렇게 학교 형편에 맞게끔 짜면 되거든요.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성만 인정한다면. 네. 국어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영역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국어는 영역별로 아이가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했는가 그렇게 진술문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다른 과목은 단원별이고요.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는 말하기, 듣기 영역에서 뭐 교육과정 성취 기준 영역별로 상중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국가가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사인 저의 고민은
그 빨간 네모 박스에 보면 수행 활동하고 판단 근거를 대화나 토론이나 협상 중에 일부 유형에 참여해 소통한다 그랬을 때 아하, 내가 근무하는 학교 아이들은 문해력도 잘 안 돼. 뭐 힘들어. 토론 자체가 힘들어. 그러면 나는 이걸 대화를 가지고 듣기 말하기 영역 가운데 수행 활동을 대화를 가지고만 할 거야. 이건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술문을 바탕으로 어떻게 판단 근거를 만들 건가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급의 학생들 어떤 적성이나 역량이나 어떤 상황에 맞게끔 판단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역별로 이렇게 다 모으면은 최소학업 성적 성취 수준 진술문이 학기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 영역별 평가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국어에서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국가는 이미 선생님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는 이런 평가 내용을 가르치고 평가하십시오. 이미 이것도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은 국어라는 과목에서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아이가 토론자의 역할을 아는가, 토론에 참여하는 태도를 아는가, 여기 있는 평가 내용을 다 다뤄야 돼요, 수업 시간에. 그런데 우리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토론자의 역할을 아는가는 제가 교사라면 정말 토론을 한번 시켜보면서 얘가 토론자의 역할을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행적으로 알 수 있는가, 그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그게 힘들어, 상황상 안 돼, 그러면 선택형으로 이 글을 바탕으로 했을 때 토론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길동이가 답을 맞춰요. 그러면 걔는 토론자의 역할을 알게 되는 거죠. 평가 내용은 국가에서 정해주지만 평가 방법이나 유형은 교사인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목 5개마다 뭘 평가해야 되는지가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방학 때 선생님 과목에 경기도교육청에 가면 자료실에 있거든요. 선생님 과목에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출력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두루 보시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하고 싶으실 거예요. 네, 이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아까 국가에서 만들어준 그 평가 내용을 쭉 놓고 차시별로 수업 디자인을 해가지고 평가하고 피드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서 교수학습 설계하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왜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해서 피드백도 넣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거기에 보면 영역의 세부 영역의 일반적 특성 밑에 그 수행 활동 판단 근거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을 지도한다고 했을 때 수행 활동에서 토론자의 역할을 애가 아는가, 토론을 뭐 그 논제 정하는 방법을 아는가, 뭐 토론 활동을 시켰을 때 그다음에 뭐 그 토론의 방법에 대해서 아는가, 이런 수행 활동을 만들어 놓고 애가 거기에 도달했는가를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판단 근거는 내가 1번 같은 경우는 준이형으로 OX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답이 X인데 혼자 O인 경우에는 너는 이게 X야, 왜 그런 줄 알아? 하고 간단한 피드백이라도 해주고 시험 보고 채점하고 순위 매기고 등급 매기고 끝이 아니라 이런 그 평가의 내용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서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이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도달 판단 기준을 정하시고 최소 성취 수준 도달을 위해서 피드백하고 지도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한번 사례로 만들어 봤거든요. 물론 복잡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를 지도해서 아이가 학교 밖을 떠나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해서 배웠던 내용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그다음에 자기 삶에서 그 배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영역별 이수 기준을 뭐 몇 점을 하고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책임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교사에게는 교수 학습, 평가, 이게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공교육을 더 활성화시키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